전국에 계신 북일고등학교 합격자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학원 천안 캠퍼스에서 북일고등학교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임은아입니다. 자, 오늘은 북일고등학교 1학년 국어 내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요. 북일고등학교 국어의 교육 과정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편제표를 중심으로 살펴본 뒤에 우리 아이들이 입학 전부터 꼭 알고 있어야 할 1학년의 시험범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무엇이는지 이제 통괄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실제로 만나게 될 시험지, 예시 문항을 함께 보면서 이 시험 범위의 배점과 문항 구성과 난이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출제 범위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제가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 말고 부교재를 사용하는데 이 부교재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것들을 작년에는 사용했는지, 또 올해는 어떤 것들이 출제될 것 같은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수행평가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시험 평균 및 표준 편차, 북일고 국어 내신은 좀 특수한데요. 이 표준 편차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등급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겨울방학과 학기 중에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연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까지 이제 마쳤고요. 현재 중등 사립학교, 중고등학교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대치동의 미래탐구학원 본원에서 국어과 대표 강사로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요. 현재 배움의 즐거움, 타임교육 온라인 사이트에서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수강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북일고, 하나고, 포항제철고 등등 많은 자사고 전담 강사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 제 소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국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요. 신입생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 과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1학년 때 공통 과목인 국어, 요것을 1학기 때 이제 2학기 때 각각 4단위씩 일주일에 4번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명목상으로는 이 국어 과목이지만 국어 교과서를 그렇다고 4번 내내 이제 계속해서 국어를 가지고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문학 심화 내용들과 문법 심화 내용들이 함께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2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요. 1학기 때는 문학을 이제 한 학기에 4단위, 그리고 2학기 때는 독서를 4단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학년이 되면요. 3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선택은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그 등급 제도, 뭐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숫자로 결과가 이제 성적표 표시되는 과목들이고요. 진로 선택은 그것이 아니라 성취도로 이제 알파벳 A, B, C, D로 이제 표시가 되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따라서 이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이제 택 1을 해서 이제 택 3이라고 되어 있지만 국어의 경우는 택 1이 되겠죠. 언매와 화작 둘 중에 택 1을 해서 이제 1학기 때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서 국어의 경우는 여기 심화국어와 고전 읽기라는 과목을 또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자, 이때 심화 읽기랑 고전 읽기 같은 경우에는요. 심화국어, 고전 읽기는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진로 선택의 경우 성취도로 평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서 이제 북일고등학교가 전국 단위 자사고라는 것을 고교 프로파일링이 금지되어 있더라도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알고 이제 우수한 친구들을 많이 뽑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있고요. 2학기 때도 내신은 항상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를 항상 기억하시고 3년 내내 이제 내신을 잘 챙기는 것을 목표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0년과 2021년으로 나누어서 시험 범위의 간략한 특징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체 1년 내내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지필평가에서 창비 국어교과서 범위 내에서 웬만하면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부터 부교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중교재인 현대시와 학교에서 만든 고전시가 교재를 적절하게 섞어서 이제 교과서 문법과 함께 버무려서 시험에 냈는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교과서 외 범위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북일고등학교가 좀 변화를 보였어요. 자, 기존의 교과서 범위에서만 출제했던 시험이 1학기 내내가 아니라 중간고사로 좁혀졌습니다. 중간고사가 첫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고등 국어가 내신이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걸 좀 이렇게 선보이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출제를 한 다음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기존의 2학기 때 사용했던 부교재를 일찍부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제작한 고전시가
부교재를 주 범위로 60% 정도를 출제를 하고요. 나머지를 이제 국어 교과서와 모의고사 변형으로 40% 정도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2학기의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처럼 부교재 고전시가 현대시를 섞어서 교과서 문법 범위하고 함께 출제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예측해 보건대 이제 올해인 2022년에는요. 아마도 작년의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따라서 우리 학생들도 부교재 사용 시기가 전년도 재작년도보다 좀 당겨진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최소한 겨울방학 때는 1학기 범위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 때 문법이나 교과서 범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전 시가에 대한 대비가 조금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작년도 기준으로 먼저 분석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북일고등학교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선택형 오지성다, 객관식이라고 부르는 문제가 22문항, 그리고 서답형, 이제 우리가 흔히 서술형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적어서 내야 하는 이 문제가 10문항에 출제가 됐는데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서술형의 비중이 30% 내외인 반면에 우리 북일고 친구들은 50점대 5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서답형 배점이 높은 학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에 이제 우리 고등국어가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서술형은 작년의 경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한다면 얼마든지 감점 없이 써낼 수 있는 정도의 무리 없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1학기 기말고사로 가면 이 서답형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답형 대비는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출제 범위를 문항 이제 세트별로 구성해서 좀 더 분석해 보면요. 여기 첫 번째 이제 세트에서는 정중의 비라는 현대시 교과서 제가 소단원과 대단원 명을 적어 두었죠. 그래서 보시면 문학 부분이 전부 다 교과서 2단원 창비에서 목차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시 현대소설 시나리오 고전수필이라는 갈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이제 11종의 모든 교과서가 이제 출제 그 가이드라인에 이제 그 맞춰서 집필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라고 하는 문학의 4가지 이론적 갈래를 바탕으로 하나의 대단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창비에서는 그 대단원이 바로 2단원이고요. 이것을 이제 내므로써 문학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훑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후반부에 가시면요. 선택형 뒷부분 후반부가 전부 다 문법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교과서 3단원의 범위인 한글 맞춤법과 의문의 변동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고의 경우에는 의문의 변동까지만 출제가 되는데요. 북일고는 문법의 범위가 한 번에 들어가는 양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문법을 4번의 지필평가에 걸쳐서 출제하지만 북일고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문법 절반을 다 끝내놓고 또 2학기 중간고사 때 또 문법 절반은 나머지를 다 끝내는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객관식 1번, 2번 문항을 가지고 왔는데요. 정주영의 비라고 하는 현대시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일반적인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현대시에서 표현상의 특징, 예를 들어 이미지, 비유, 색채, 시어, 시행 같은 이런 표현상의 특징, 기법의 특징과 함께 그로 인한 효과, 뭐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지, 뭐 그림을 보듯이 표현하는지와 같이 여백의 미를 주는지 이런 표현상의 특징을 함께 묶어서 묻는 이런 일반적인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또 이번의 경우에는 내용 확인해서 이미지 묻는 문제.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 학생은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이 문제를 첫 번째 틀리게 됐는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좀 킬러 문항이었는데요. 8번 문제는 가에 나타난 정시의 정서랑 유사한 것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가라는 것은 황석영 소설가의 삼포 가는 길이라는 현대 소설의 주인공인 정씨가 고향에 돌아갔는데 고향이 너무 상전벽해 돼 있어서 너무 달라져 있어서 좀 이렇게 실향의 정서,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는 그런 정서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의 정서에 밑줄을 치어놓고 이것을 현대시랑 함께 연관져서 해석할 수 있니? 라는 능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5가지의 작품들은 전부 다 외부 작품들로 학교에서 수업하거나 부교재 나와 있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이 처음 보는 것들을 혹은 공부했던 것들 몇 개 섞여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화자의 심리를 파악해서 그 연결질 수 있는가라는 걸 묻는 전형적인 수능적 사고를 요구하는 그런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미리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4번 문제의 경우에는 문법인데요. 자, 보시면 이 문법이 의문 변동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리을 기억 받침이 겹받침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뒤에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들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억이 발음나고 하나는 리을이 발음나니까 결과가 다르죠. 근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여기에 3번 둘 다 의문의 교체란 점에선 동일하지만 의문의 변동 현상은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나머지는요. 그럼 이제 왜 이것이 달라지는 것들이냐? 자, 이 흑이라고 하는 거는 품사적으로 명사입니다. 체연에 속하는 명사고 과는 조사예요. 그런데 이 읽고는요. 용언의 어간과 그리고 연결어미 고가 붙어서 어간과 어미 구성이에요. 그런데 이 명사와 조사, 어간과 어미라고 하는 품사적인 형태론에 해당하는 정보들은요. 교과서에는 사실은 범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의문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품사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는 교과서 범위를 선행한다기보다는 이 교과서를 이제 1학기 때 나갈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과서에는 없는 선행 개념들, 다른 개념들, 관련 파트들을 미리 학습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16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D가 문제가 되는 선택지인데요. 자, 똑같이 히읗이 탈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도요. 히읗 뒤에 이 모음이 연결된다는 점에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간과 어미의 개념을 적용해 보면요. 자, 이것의 기본형은 나타, 이것은 노타, 이것은 사이다죠. 그래서 이 나타와 노타는 어간의 마름에 히읗이 있는 반면에 이 사이다는요. 어간 마름이 존재하지 않고 어간이 이로 끝납니다. 모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간 어미 형태적 분석을 해야지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일어나는 히읗 탈락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예시만 어간과 어미 사이고 여기에서는 어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탈락이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개념들을 좀 강조해서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 하겠죠. 자, 그리고 서답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답형은 다음과 같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단답형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 암기식이나 어떤 용어들을 그냥 명사형으로 짧게 작성하는 것들을 단답형으로 제가 분류를 했고요. 그 약술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술형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고 그냥 하나의 문장이나 조금 긴 구 같은 것들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 그래서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서술형이나 논술형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시험지를 보다 보면 부분 점수가 없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문항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눠져 있는 문항들처럼 예를 들어 하나를 맞으면 1.5점, 뭐 세 개를 맞으면은 2.5점,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보셔야 되고 시험지에서 부분 점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동석차가 잘 나오지 않게끔 이제 편차를 변별력을 두기 위해끔 조절해서 실수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답형도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시에서 나타난 시상 전개 방식 요거 내용 충실히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사전적 의미 역시 이제 수업 시간에 이것은 이런 의미야라고 말했던 걸 필기해 놓은 데서 출제가 되겠죠. 서답형 3번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새롭게 작성할 문장은 없는 거고요. 서답형 4번 역시 소설의 주제 의식을 외우고 있었다라면 충분히 적어내려 나갈 수 있는 이런 단답형 문항인 거죠. 자, 서답형 5번의 경우에는요. 조금 길어 보이지만요. 사실 몽타주 기법의 정의에 대한 암기와 대비 효과를 찾아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만 묻고 있습니다. 자, 6번은 첫 어절과 끝어절을 찾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지문에서 발견만 하면 되는 그런 문항이에요. 자, 서답형 7번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글자 구성에 파열음 예사소리, 입술소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생이 열심히 자음체계표를 그렸던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음체계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이제 쿡 찌르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바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답안을 적상을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가 서술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답형 8번의 경우에는요. 이제 문법 문항인데 이거 굉장히 잘 낸 문항이에요. 이게 뭐냐면 의문 변동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단어와 발음이 있을 때 이것을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에서 예를 들어 교체로 설명할 수도 있고 축약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이런 그 대학 교수님들도 학자들 분들마다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된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작년에 좀 놀랐던 점은 이 내용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보는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약 3, 4년 전부터 굉장히 강조하고 서술 방식이 변화하고 이런 두 가지 견해를 모두 강조하는 그런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북일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트렌드를 캐치하셔서 이것을 1학년 시험에 내셨어요. 그래서 되게 길고 어려워 보이지만 음운 변동의 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사실 어렵지 않게 써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문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 그런 파트였습니다. 자, 서답형 9번에서 10번은요. 딱 보시면 문학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신영복 선생님의 현대 수필이 있기 때문에 문학 서술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문법입니다. 이러한 글을 주고 이 글에서 맞춤법을 찾아 쓰고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의문의 변동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걸 주기 때문에 다 읽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문법적인 요소들만 찾아내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1학기 중간고사는 100%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데 다만 교과서 범위를 심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학의 경우에는 현대시 외부 작품들을 좀 많이 봐놔야 하겠고요. 그리고 문법의 경우에는 이 문법 교과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파트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달라진 점이 문법의 어떤 암기의 이해, 암기의 그런 부담, 어떤 학습량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학습량 적정화를 시키면서 문법의 내용을 상당수 많이 뺐습니다. 하지만 문법이라는 것은 수학처럼 선행 단원과 후행 단원 간의 연계성이라든지 관련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단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서술을 상당 부분 삭제했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학습 부담이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선행 개념들을 좀 보셔야 하겠습니다. 첫 시험인 만큼 우리 학교 시험이 이제 이 정도야라는 거를 조금 이제 알려주는 단계, 그래서 좀 무난한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좀 잘 따라갔다면 무리 없는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변별력은 둬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문학 외부 지문, 그 선택지에 선택시 나오는 것들, 그리고 문법 고난도 문제 같은 것들에서 좀 실수가 나오거나 혹은 몰라서 틀린 문제에서 변별력을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말고사까지도 우리가 결방할 때 좀 대비를 해봐야 되겠죠? 자, 기말고사 시험지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문항은요, 선택형 24문항 그리고 서답형 1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형의 경우에는 두 문항 늘어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세트별로 분석을 해놨을 때도 어때요? 지문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품 수가 많아졌어요. 시험지 장수로 얘기를 해봐도요, 이렇게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8장이었는데 8쪽이었는데 이 기말고사의 경우에는요 12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1.5배 정도 이제 그 분량이 늘어난 거죠. 자, 제가 보면 분석을 해놓은 게 부교재와 교과서를 섞어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자, 창비 교과서의 5단원이 고전시가이고 그 고전시가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들이 제가 바로 밑줄 쳐놓은 요 두 작품입니다. 요 두 작품이 5의 1단원으로 묶여 있는데 요 두 가지만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이고 나머지 여러 작품들은요 전부 다 부교재에 실려 있던 작품들입니다. 따라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로 구성을 해서 가부터 사까지 아이들이 통합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느냐를 첫 지문부터 묻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감이 높았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8번에서 9번은요. 이태준 춘향전이라고 해서 교과서 5의 2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출제가 됐고요. 교과서 범위를 정리해드리면 여기 일부분, 여기 일부분, 그리고 고전시가 일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서 범위 4단원에 있는 비문학 범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전부 다 외부에서 가져온 지문들이에요. 자, 그래서 선택형 10번에서 11번이 이태준의 복덕방해라는 현대소설인데요. 이것이 바로 프린트물로 나갔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작년도 6월 학력평가에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이 지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고 문제는 변형한 것이죠. 그리고 선택형 12번에서 14번은 우리 교과서 범위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파트가 바로 여기 선택형 15번에서 16번 수요일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사회 경제 지문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에서 가지고 와서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부교재에 있는 고전 시가와 여러 가지 작품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첫 세트가 가부터 사까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앙생과 정읍사 창기파랑과의 전부 다 달이라고 하는 소재가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니?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라는 문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되게 어렵죠. 뭐 불법의 사자라든지 의탁이라든지 조영미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겨울방학 때 조금 익숙하게 고난이도 한자어를 보고 들어가셔야지만 문학에서도 이런 한자어를 잘 캐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의 경우는요. 이 정철의 3위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박스로 주고 이 나와 비교하는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가부터 사까지 묶어놨는데 또 그중에서 나를 또 복이랑 비교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5번의 경우에는 이규보의 고전수필이에요. 이 이규보의 고전수필의 윗글과 비교해라.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알고 있니? 전체적으로 전부 다 비교로 가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6번이 아까 제가 1학기 중간고사 때 보여드렸던 현대시 킬러 문항과 같은 고전시가 킬러 문항인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평시조입니다. 그래서 이 평시조를 가지고 아이들이 해석이 어렵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너희가 해석할 수 있니? 그리고 이 작품들과 이 보기 지문의 작품들을 비교 감상할 수 있니? 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22번의 경우도 정철의 3위인곡 정철이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평가원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매해 연계교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한교평가, 모의평가,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시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차이점을 가장 바르게 설명해라 라는 그런 비교 문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 문항. 독서 보시면 이제 표도 나와 있고 공식도 나와 있고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이 지문을 그대로 출제를 하고 다만 문제는 변형해서 간단한 계산 그리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확인 문제 같은 것들을 출제를 합니다.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력평가가 이제 북일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1학기 중간고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100%로 출제를 하고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6월 그리고 9월, 11월 모의평가를 보게 되면 이 학력평가를 가지고 6월은 1학기 기말고사 때 그리고 9월은 2학기 중간고사 때, 11월은 2학기 기말고사 때 일부 예를 들어 문학 한 지문에 비문학 두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비문학 두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문학 하나, 비문학 두 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년 학교 선생님들 재량에 따라서 선별해서 출제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대비를 시킬 때에는 지문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하고 내용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서 변형 문제를 많이 풀립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맞힐 수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서술형을 좀 볼게요. 서술형은 똑같이 열문항이지만 1학기 중간고사와의 차이는요. 부분 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서답형 1번은요. 한 문항당 0.5점으로 총 8문항이 4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점수를 많이 쪼개놔서 이제 1학기 때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40%까지 해서 등급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학교든지 기말고사는 조금 중간고사보다 난이도가 있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북일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이 서답형 배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서답형 1번이 바로 0.5점짜리 OX 문제를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음 보기에서 마랑 사를 두 개를 비교해 보아라.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 체크해봐. 해서 너네가 틀리면 0.5점씩 깎을게. 라는 그런 문항이고요. 서답형 2번은요.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앞에 설명을 잠깐 보시면 아까 우리 중간고사 때는 없었던 서술형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약술형은 하나로 줄었고요. 여기 2번, 3번 그리고 우리 2번, 3번에 서술형이 이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서술형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작품이 갖는 의의를 서술하는데 시조의 형식과 연관지어서 각각 라 따로 마 따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했어요. 자, 이 내용은 물론 교과서에도 있고 이제 수업 때도 좀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이들 자체가 긴 문장을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따라서 내용에 대한 이해와 암기만 했던 중간고사와는 다르게 이것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핵심 키워드, 채점될 수 있는 키워드를 넣어서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하고 다음 문제를 푸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각각 서답형과 객관식을 합쳐서 선택형을 합쳐서 이제 이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34문항이겠죠. 이 34문항을 10문제와 24문제를 모두 작성하는 것이 시간 안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서답형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지훈의 봉황수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제 작품을 주고요. 이 시를 바탕으로 공통된 시상전개 방식을 서술해라. 그냥 딱 쓰지 말고 서술해라, 설명해라 라는 거죠. 차이점을 서술하는데 화제 정서랑 연관지어서 구체적으로 쓰라라고 돼 있어요. 분량 제한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개 2문장에서 3문장 정도 요점을 담아서 짧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허답형 4번인데요. 순서대로 작성하는 건데 여기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니까 암기식이죠. 근데 다만 주목해서 볼 점은요. 자, 가의 구지가 라의 정읍사 사의 원앙생가라는 세 가지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 문학사적인 역사적 갈래를 말씀드리면 구지가와 정읍사는 고대가요예요. 그래서 구지가는 가야의 건국신화에 수록되어 있는 고대가요고 라의 정읍사는 가사가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입니다. 그리고 사의 원앙생가는요. 신라시대와 통일신라 시기에 창작되었던 향가라고 하는 갈래예요. 그러면 고대가요와 향가라는 갈래의 형식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 형식적인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 낙구라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사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필요한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답형 6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사설시조에 청구영원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사설시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형식적인 얘기 나오죠. 시기가 나와요. 조선 전기에는 평시조였거든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요. 전문가객과 평민들이 이제 향유층이 확대되게 되면서 일상의 소재를 활용하는 사설시조 형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문학사에 대한 완벽한 암기와 이해가 선행되어 있어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이제 전체 배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교과서 범위는 20%,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 그리고 독서, 그리고 나머지 부교재나 프린트물, 즉 모의고사 변형과 그리고 고전 시가 부교재 거기서 60%가 출제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학력평가 변형된 게 이제 20%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고전 시가 교재이기 때문에 이 부교재는 어떤 것들이 나올지는 저희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북일고등학교가 선호하는 그런 부교재의 그 특징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외부 작품과 부교재 작품을 비교 추론하는 수능형 문항이 다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응용력과 분석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고요. 수능에서의 응용력과 분석력, 고득 사고력뿐만이 아니라 내신에서의 지엽적인 내용 암기까지 필요해서 우리 남학생들이 좀 꼼꼼한 암기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좀 애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공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해의 학력평가 작품이 반영되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지문 분석시킬 거고요. 거의 영어 지문 외우다시피 하는 수준으로 한 두세 개밖에 안 되니까요. 매 시험마다 거의 암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과서 창비 목차인데요. 창비 교과서 목차 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1학기 범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2단원 전체 서정서사 그 교술에 대한 내용이 우리 중간고사 때 출제가 되었고요. 3단원은 1회 2, 1회 3회 1과 3회 2까지가 중간고사 때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때 4단원에 독서 요거 4회 1 하나 들어갔고요. 5회 1에 정읍사와 10년의 경영하여와 춘향전 고전 소설까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파트들은요. 2학기에 가서 출제가 되게 되는데 2학기에서 중요한 파트는 여기 국어의 어제와 오늘과 그다음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이라고 해서 중세국어 국어사와 그리고 문장과 문법 요소에 관련된 내용이 또 핵심적인 파트로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또 독서 지문 하나, 장문 지문 하나가 곁다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부교재 말씀드릴게요. 작년의 경우에는요. 현대시의 경우 이투스의 현대시 감상 S, 뭐 스피드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건데 531 프로젝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531 프로젝트, 현대시 감상 S 혹은 현대시 감상 스피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교재 다 똑같은 건데 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요. 이 교재가 이제 매년 사용하는 부교재고요. 그리고 고전시가 학교에서 만든 작품별 고전시가인데 두 개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이 책의 목차에 이제 서점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작품의 나열이 아니에요. 이 작품들은 핵심적인 작품들을 선정한 뒤에 그 작품들을 갈래 지어 놓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갈래를 지어 놓았냐? 시대 순으로. 자, 일제강점기, 산업화, 그 도시화, 뭐 독재 정권,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개를 쭉 해놨고요. 그리고 작가별로 그리고 정서별로 해서 좀 카테고리를 지으려는 노력을 많이 한 책이에요. 학교에서 그 점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부교재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전 시가의 경우에도요. 아까 말씀드린 뭐 예전에 고조선이나 삼국시대 경우에는 고대가요, 그 외에는 향가, 그다음 고려가요, 그다음에 평시조와 연시조와 하설시조, 전기가사와 후기가사 등등 역사적 갈래별로 정리해 놓은 작품집을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개별 작품을 나 몇 개 선행해서라는 건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북일고등학교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매년 그리고 매 학기 편차는 또 있고요. 또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시험 점수에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일고 1학년 지필평가는 평균 84점에서 86점 정도의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정한 정도의 평균 점수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점대인데요. 이 점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평범한 일반 고등학교 일반적인 학교를 보면요. 표준 편차가 국어 과목의 경우에는 20점대 형성이 됩니다. 20점 혹은 20점대 중반 정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과학 고등학교의 경우 과고 영재교 같은 데서 이제 표준 편차가 아주 적은 곳은 5점, 아니 뭐 6점, 7점, 8점, 9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 북일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0점대 초반 중반 혹은 중후반까지 이제 갑니다. 근데 이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바가 이제 평균을 기점으로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얼마나 종 모양으로 학생들의 평균에 이제 몰려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의 숫자가 적을수록 10보다 5가 적겠죠. 20보다 10이 적겠죠. 적으면 적을수록 중간 부분이 뚱뚱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 부분에 많은 학생들이 분포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상위권과 하위권의 양극화가 심하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등급이 갈리는 것이 굉장히 작은 점수 차이로 결정이 되고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대략적으로 가장 잘 본 친구가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 10점대 정도를 더한 90점대 중후반 점수의 정도를 받고 점수를 받고 가장 못 본 축에 속하는 학생들이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70점대 중반 혹은 좀 그 이하를 받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첫 시험이나 아니면 1학기 두 번째 시험까지를 보고 자기 등급이 1등급이 안 나왔다고 좌절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북일고등학교 친구들의 진학률을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 따라서 일반고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1.0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사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따라서 내신이 한 번 성적표에 뭐 3이나 4가 찍혔다고 해서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수행평가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요. 지필평가가 한 번 더 남아 있으니까 기말 때 보완을 하시고요. 1학기 때도 보완이 안 된다면 2학기 때 보완을 하시고 계속해서 올려나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등급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학기 중간고사는요, 현대문법의 범위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선행이 필수인데, 다만 교과서 범위만 선행하면요,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교과서 범위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이 교과서 범위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파트들, 예를 들어 의문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품사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 한글 맞춤법도 마찬가지로 단어의 품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부터 공부를 좀 하시고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 합성어와 파생어 이런 개념들을 알고 가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관련 파트를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전력을 길러야 하고 실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1, 2, 3학년 학력평가,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들을 풀어보고 또 실제 대치 학군이나 다른 전국의 좀 이렇게 좋은 수준의 문제들, 양질의 문제들을 내신 기출을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게 제 겨울방학 강좌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시 외부 작품 고난도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제가 예측하건대 올해의 경우에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서술형에서 현대시를 주고 그거랑 비교하는 것은 또 서술형에서 또 한 문제가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요. 한 문제가 아니라 두세 문제 정도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시를 선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중등 수준에서는 저 국어 잘하고 성취도 막 A 받고 막 내신에 만점에 가까운 친구들 보면요. 사실 되게 착실하고 되게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되게 문제를 많이 풀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비판하거나 추론하거나 응용하거나 적용하는 연습은 상대적으로 중등학생 전체가 일반적으로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꼭 갖춰야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현대시 작품들을 여러 가지를 갈래를 묶어서 쫙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파생되는 것들을 여러 번 많이 풀어봐서 이것이 갖는 의미는 첫째, 시험장에서 처음 만나는 작품을 리스크를 줄여준다.
둘째, 처음 만나는 작품이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현대시는 너무 많은 몇 천만 개의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 작품들이 이제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일부 이제 중요한 작품들을 많은 양을 정리하고 나면요. 분석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제 수업 자체도 이 현대시에 대한 분석력을 길러주는 강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내신 외부 작품에서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쌓으셔야 돼요. 자,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고전시가 현대시 부교재 비중 늘어나죠. 그런데 고전시가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이 고전시가에 대한 특히 선행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고전시가는 시대별, 갈래별, 주제별로 학습하셔야 되고요. 현대시는 시대별, 작가별, 주제별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사에 대한 것과 문학 이론에 대한 이해가 또 중요해요. 표현법과 시상 전개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왕조별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와 같은 변화들을 보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작품들을 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준 작품들 중에서 내가 내 눈으로 이 시어에 대한 의미의 차이를 물어보겠거나 구나 혹은 같은 작가의 다른 표현에 대해서 물어보겠구나 이런 눈을 키우는 학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강의에서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문법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회를 현장에서 천안에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는 문법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총 4주 동안에 의문, 단어, 문장, 국어사 순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중에 의문 단어는요,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범위고요. 그리고 문장과 국어사는 2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범위죠. 이것들을 연계적으로 문법을 학습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문학을 대비하게 되는데 일단 1학기 중간고사에 현대시 킬러 문제를 맞춰서 좀 이렇게 좋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대시에 이 학교에서 좋아하는 우리 북일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시대별, 작가별, 주제별로 제가 교재를 만들었어요. 이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이제 학습을 시킬 거고요. 많은 양의 과제를 풀려서 우리 아이들 좀 단련시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어는 겨울방학 때는 현대문법과 현대문학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일고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 교과서에 있는 서정서사 그 교술에 대한 문학의 이론적 관례에 대한 선행과 당연히 교과서 범위 그리고 프린트물 등등이 있다면 대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북일고등학교 학교 내신 진도에 맞춰서 학교에서 배부하는 시험범의 양과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즉각적인 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 전까지 약간의 여유 시간에는요. 고전시가 선행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고전시가를 1학기 기말고사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강좌가 구성되어 있고요. 자세한 강좌 계획서는 제가 오늘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넣지 않았는데 이제 네이버 밴드에 천안더학원에 들어가시면 제 포스터와 이제 강의 계획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학원으로 문의 주셔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개별 상담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락을 주시는 게 카카오톡에 플러스 친구가 있잖아요. 그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다가 반드시 듣는 국어, 반듣국어를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에 제 프로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유선으로 전화로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고 카톡으로도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중간 합류를 원하시거나 우리 북일고등학교가 전국 단위 자사고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는 천안이 너무 멀어서 현장 강의를 오기 힘든 어머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화 상담과 문의를 주시면서 이제 일요일 저녁 시간대에 강의가 없냐 이제 이런 요청을 많이 주시는데 이제 그 시간표는 학원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고요. 현재는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라이브 송출과 동영상 이제 추후에 저장해서 추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온라인으로도 듣게 해달라는 그런 문의가 있으신데요. 그런 문의도 이제 이쪽으로 혹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라이브 혹은 추후 동영상 학습으로 할 수 있게끔 교재랑 이제 과제 그리고 과제 시스템과 관리까지 똑같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북일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2022년에 현장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새학기 입학 전까지 겨울방학 동안 아주 잘 관리해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기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